여기가 환해졌어요. 맨날 어두침침했는데. 예, 아니. 이쁜 분이 오셔서 환해지셨어요. 지하였습니다. 오늘은 네. 정보보안 법률입니다. 이게 보안이 되다 보니까 법률 쪽으로 그런 게 많거든요. 증거성 따지면서 그 회사의 어떤 정보보안 이런 쪽에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 그 법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법률에 벌칙 조항이 해당되니까 이거를 어기시에는 3천만 원에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 법률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더라도 그거를 대표가 안 하냐면 모르거든요. 실무자도 법률 전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 쪽은 다 IT 쪽이라서 이렇게 정보 보안 쪽에 만약에 창업을 하시고 이러시면 그것을 설득이 안 되고 또는 이런 수주를 할 때 이쪽에 법률 조항을 들이내밀면 그래도 생산 안 될 때 또 다시 계약도 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기술적인 것보다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고 저도 그 채팅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이런 저희 회사 내에는 이런 가상 머신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앉으시면 실습을 못하고 리눅스라고 좀 써보셨죠? 네. 이게 지금 리눅스 기반의 어나니머스라는 해킹 툴입니다. 이게 어나니머스 그룹에서 만든 건데 하여튼 이 지금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들어가서 상태가 안 됩니다. 여기에 모든 해킹하는 툴이 자동화로 켜 있어요. 그런 툴이 유명한 게 이런 어나니머스 그룹에서 만든 툴이 있고요. 이런 어디 바깥에 보안품 세팅 하다가 네. 고객이 이런 환경에는 왜 안 되냐 이러면 네. 직접 그냥 안 해보고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각종 OS 관련된 이런 리눅스 환경 이렇게 리눅스 환경에서 다 이렇게 해보고 이게 제가 다음에 할 리눅스 쪽인데 안 해보셨으면 이 옆에가 실습을 할 수 있게 컴퓨터가 올라가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트랙 같은 거 이것도 해킹 툴인데 모든 해킹 관련해서는 여기서 코멘트로 다 치거든요. 코멘트로 다 쳐서 해킹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거 하고 어떻게 해킹하는 데 있어서 그냥 보통은 위부 기반으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해킹 하는 데 있어서 하도 많이 해킹을 해가지고 이런 데는 아예 감염이 너무 많이 돼서 이런 와이어 샤프나 해킹할 때 툴이 아주 많습니다. 해킹 관련해하고 악성 코드
메모리 분석하는 거, 각 툴이 다 있어가지고, 뭐, 휴지통도, 어떻게, 만약에 포렌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킹 당했다, 이러면 휴지통을 뒤져서, 그게 어떻게 해서 해킹을 당했나, 또는 뭐, 악성 코드 같은 거, 이 분석하는 툴들이 이렇게, 이런 것도 다 거의 저번에 말씀드린 중국에 가면 해킹 책을 사면요, TV 안에 잔뜩 있어요. 다 개발을 다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뭐 있는데, 네이버나 이런 데는 검색해도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네이버는 이걸 올리면 바로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뭐 커피나 이 유명한 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써보지도 못하고, 저도 다 써보고, 이 안에 있는 툴들을 따라가지고 분석도 하고, 뭐 이런 와이어샤프는 들어보셨으면, 뭐 이런 와이어샤프가 그 네트워크 이런 걸 분석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고객사에 바로 가서 그 하면 이런 거를 그 해킹하고 이런 걸 먼저 내부에서 검토하고 나서, 그래서 고객사에 가서 컨설팅 할 때 이런 뭐 TCP/IP나 이런 프로토콜 이런 게 막 네트워크이 어디가 이게 조화가 하고 어떤 쪽에 이 백기스 미팅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건데 이런 걸 좀 아셔야 이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보안 컨설팅 하러 하면 뭐 그 대부분 그 신문자가 IT 전공해서 뭐 네트워크 전공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런 뭐 인터넷 관련해서 뭐 프로그래밍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해봤니까 가서 뭐 이런 걸 수고하냐, 뭐 우리가 와이파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툴도 한 번도 분석 안 하고는 다르고, 그 대화가 안 되면 이게 그 보안 쪽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좀 하고, 또 실제로 그런데 이런 타겟 모신들에 이런 걸 하도 많이 그 공격을 서로 이 어택에서 막 타겟을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는 뭐가 감염이 하도 많이 돼서 손도 못 댄다. 이거는 뭐가 이렇게 계속 실습을 하는 거죠. 하고 뭐 재밌는 툴이 많습니다. 많은데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거 하면 재밌다고 막 학교를 하는데 힘들어. 하도 할 게 많아가지고 힘들어. 그뭐 리눅스들은 그동안은 윈도우 기반으로 많이 하셔서 막 이런 게 명령어도 안 읽으실 텐데, 그래도 한 번씩은 한 번씩은 뭐 보거나 보셔야 그래도 말도 되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 이런 보안 쪽이 이번에는 힘들었고, 응용하는 분야는 뭐 뭐든지 다 가르쳤어요. 뭐 프로그램 보안하려면 프로그래밍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해킹하는 리눅스 명령어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유닉스도 알아야 되고, 기업체는 윈도우만 있는 게 아니라 리눅스 각종 서버들이 종류가 다 있거든요. 그럼 뭐 그게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리눅스 잘하는 친구도 뽑아놓으면 딴거 리눅스를 못하거나 이걸 못하고 이래요. 그러고 뭐 둘이 뭐 전혀 인력이 없어갖고 연습하고 창업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인건비가 고급 컨설턴트가 비싸니까 한 포부하고 왔는데, 이 친구가 그 시스템 진단하다가 뭐 그 리눅스 명령을 못하면 그때부터는 그 대표가 직접 해야 돼. 하든지 아니면 또 뽑아야 돼. 그런 상태가 생겼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하는 친구를 좀 했다가 계속 이 보안 쪽에 그게 못 쓰시면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회사 내부에 매뉴얼 하는 거 왜 시뮬라이드라 그러나 내재화를 시켜서 좀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막그 뜨는 산업이긴 한데 그만큼 또 그 계속 기술이나 이런 게 고객들이 이제 좀 알게 되거든요. 컨설팅 좀 받아보면 한번 받아보면 갑자기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할 때는 공유 이상으로 해줘야 아마 그걸 하니까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요즘은 예전에 정도 모아서 컨설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서 퀄리티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지고 특히 또 법률 쪽 이런 것도 많이 또 뭐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할 게 정보관처럼 같이 할게 많습니다. 이런 정보관 또 이쪽은 이번에는 저번에는 주로 해킹하는 거 위주로 해서 그 컨설팅 어떻게 하느냐 뭐 컨설팅 하는데 실 잘해서 이런 걸 무슨 이렇게 오늘은 정보보호 법률 쪽인데 조금 재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좀뭐 해킹하는 것도 좀 해드리고 예전에 제가 박사 논문을 이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보면서 좀 보시면 보이게 그래서 정부 보호에 정보라는 거는 이거는 정보라는 거는 이게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회사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포렌식이라 해가지고 뭐 포렌식 수사 기법에서 드라마에도 예전에 보면 그 한번 뭐 그렇게 나오는 하드디스크 해가지고 가서 막 포렌식 한다 해가지고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 하드디스크 꽂아가지고 돌리고 정적이라고 그러죠. 정적 같은 거 그런 거를 수사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 요즘은 저희는 법인 상대로 이렇게 컨설팅하고 정보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도 하는데 개인 분들이 실제로 많이 여자가요. 그 중에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아요. 이게 그거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전화가 오면 어떤 식이냐면 누가 해킹을 하고 있다. 내 노트북을 해킹을 하고 있다. 또는 스마트폰이 이상하게 쓰고 있다가 누가 좀 청청을 하고 있는데 쓰고 있고 그리고 내가 컴퓨터를 쓰고 있으면 이 집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옆집에서 듣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뭘 심어 놓는 거죠. 딴 집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런 거를 막 조사해서 그러니까 그게 경찰에 바로 몇 번 갔다가 오니까 경찰에 가면 그런 거 다시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거 뭐 나쁜데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민간업체 와서 막 전화하고 또 노트북을 잔뜩 들고 와요. 한 여러 대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뭐 해킹한 그거 누가 자기 옆집에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려면 뭐 이런 자료가 있었던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찾아내달라 그래고 뭐 집에 있는 동료기부터 다 들고 와가지고 특히 여자분이 그래 여자분들이 와서 뭐 의심스럽다 근데 진짜 해보면 어떤 거는 컴퓨터 파일 안에 그런 녹음되어 있는 파일도 실제로 있는 거
또 하긴 했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뭐, 그래 많지는 않는데, 그게 성격인 것 같아. 남자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세게 부르거든요. 뭐, 그냥 한번 본다, 컴퓨터 본다 해도 뭐 50이고, 착수공으로 한 50, 일단 바꿔서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해주고 나고 그냥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받고 이러니까 처음에 고민하는데 나중에는 뭐 하여튼 툴 아까 그런 툴 분석 툴이 많거든요. 그런 걸로 다 하고 어려운 용어로 많이 이래 설명하죠. 뭐 일반인들은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그냥 뭐 대충 그래 하여튼 경찰에 이렇게 자료까지 주면서 돈을 또 좀 더 받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뭐 범죄 행위까지 가는 건 없어요. 있는데 뭐 그런 게 요즘은 이제 그 홈페이지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조회하면 이렇게 정보 보호 관련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또 전화 다 해보고 큰 회사들은 개인 이렇게 안 해요. 요즘은 워낙 이래 뭐 해킹 하도 많이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미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많아요. 저기 이혼 하려고 그러는데 이혼 소송 자료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 이메일 좀 해킹해서 그런 거 뭐 바람 피는 거 좀 증거 좀 찾아달라고 그러고 뭐 저기 스마트폰에 뭐 이런 거 추적 장치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또 실제로 어디 위치 추적도 좀 해달라 그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시는 것도 있고 대부분 있고 그런 것도 무조건 돈 받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래야지 계속 돈 한 번 받으면 시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죠. 이거는 보통 도둑이 집에 도둑이 돌면 안방에 뭐 이렇게 털려가면 물건이 없어지면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정보보호는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포렌식 수사로 막 하드디스크 해가지고 거의 로고가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트레이스로 거의 입력하긴 하는데 그런 거 정도 하는 정도면 그 스피드 수사대 그런 데서 좀 아주 중요한 사고나 사건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고 뭐 요즘은 김현장 이런 법률사무소도 그런 분이 나오니까 막 뭐 수사할 때 그런 쪽에 또 기술자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개인정보 이런 게 있어서 개인정보 담당하는 변호사도 따로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큰 건이 걸리죠. 특히 예를 들면 메이크나 한 3,000명 위출 당했을 때는 뭐 김현장하고 특별 계약을 해가지고 막 소송에 대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현장이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런 변호사도 생기고 그때 보면 대부분 법률 쪽이니까 법을 하기 나름인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후보들처럼 저번에 이렇게 올려져 있을 때는 거의 개인이 이렇게 싸워봤자 알 이유도 없고 개인이라도 완전 단체 한 수백만 명 이렇게 변호사 그 전에 뭐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후보 애플 그쪽에 위치 추적해갖고 변호사가 소송하니까 한 100만 원 받았고 그 뒤로 뭐 옥션하고 뭐 이런 뭐 네이트하고 소송 변호사가 이래 나서 수임료를 한 2, 3만 원씩 인터넷에 받거든요. 그럼 한 수만 명 이런데 이 기간도 길고 한 1, 2년 지나면 까먹어요. 2만 원 그거 수임료. 그러니까 변호사만 그런 건 생기면 막 인터넷에서 그 소송 대리해준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렇고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죠. 뭐 데이터는 그냥 잊어버리고 2만 원 배팅해갖고 10만 원을 개인정보 틀렸다고 받냐
그런 것도 대체로 대부분 예전까지는 거의 뭐 돈만 내놓고 거의 안 될 확률이 컸습니다. 소송에서 대부분 하면 졌어요. 졌는데 이번에 국민카드나 카드 때는 그대로 소송도 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고 돈이 제법 나올 것 같아요. 카드 이런 거. 그래서 뭐 지금 그 법률이 또 좀 바뀌어가지고 뭐 한 200만 원대로 올라가요. 그 200만 원 되면 예전에 한 10만 원 정도씩 그 기업 보상을 했었는데 판매가 200만 원 크죠. 근데 회사가 그래서 예전에 옵션이나 뭐 이런 거 쳐줬을 때는 있어 2, 3천만 명이니까 10만 원씩만 줘도 5만 원 정도가 회사 망하고 이러니까 법원에서 판결할 때 그냥 뭐 선의의 그렇게 나왔죠. 선의의 그 기업에서 할 말을 다 했다. 그러지만 뭐 그렇게 해킹 당한 거에 대해서는 뭐 기업체에서는 노력을 안 했지만 뭐 상황이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전례가 없어가 선례가 없어서 일단 그 워낙 그 소송 그 피해액도 크니까 대부분 그냥 기업체가 그 승을 했죠. 그래서 뭐 인들이 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KT도 그렇고 이제는 날이 갈수록 법률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정보 보안 쪽이 좀 뜨긴 하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법을 조금 더 알면 나중에 일을 깔 때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 일반 나중에 고객들이 대부분 IT 개발자나 뭐 이런 직관 하던 사람들이라서 법률 조항 몇 조에 32조에 2항 뭐 이렇게 조항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들이 찾기도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하게 되고 그래서 정보보안 법률도 조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이런 쪽에는 크게 세 가지 이런 비밀성하고 비밀성 가용성 이거 들어보시죠. 세 가지 요소거든요. 이거 위험도 분석할 때 이거 세 가지가 항상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비밀성은 이렇게 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그게 그 기존의 정보 보호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나가면 안 되니까 이거 기밀성 깨진 거고 무결성은 뭐냐면 원래 결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바꾼 거죠. 그 정보가 이렇게 바뀌면 그것도 보안에 자극성 이거는 서로 항상 세 가지를 해서 위험도 분석을 합니다. 위험도 분석을 하고 나서 그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저번에 정량적인 값을 이렇게 기업체에 보여줘서 특히 보여줄 때 그 경쟁사의 그 고객은 그 경쟁사를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조금 보여주고 못하다 그래서 그 경쟁사만큼 끌어올리려면 이 정보 보호 이쪽에 좀 더 강화해야겠다 이러면서 계속 물건을 집어넣죠. 그렇게 하는 거죠. 가용성은 이 세 가지가 가용성은 그거죠. 이게 정보가 계속 한쪽이 페일이 나도 페일오버가 되고 아무 너무나도 그런 식으로 세 가지가 정보 보호 쪽에 가장 참요소로 항상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CISA하고 정보보안 쪽에 큰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사하고 시습에 꼭 공부하실 때 나오고 시사나 시습은 주로 제일 우리나라 큰 학원이 라이지움하고 와이즈도 한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자격증을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컨설턴트로 들어갈 때 우선은 맨 먼저 기업체 이런 나라장터 이런 것을 조회하면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한 요청서 아래쪽에 보면 항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보안 컨설턴트는 뭐 시사 자격증 또는 시섭 자격증 있는 사람, 또 법인이면 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로 등록된 업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돼 있는 회사들은 계속 일이 넘쳐나고 있고, 그 안 돼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그 다음 이번에도 올해 11개 업체가 됐나? 그래 총한 23개 업체가 지금 정보보안 전문 컨설팅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23개. 예, 그게 뭐 대부분 많이 들어본 뭐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이글루, 그 다음에 뭐 A3 시큐리티, 롯데정보통신, 또 그냥 대기업체 중에 이런 일들. 그 국정원에서 인정하는 건 CC인죠. 그것도 롯데정보통신하고 이글루 하고 좀 큰 데가 그래 돼 있거든요. 그거는 장비 위주 회사들이니까 아마 안철수도 하고 그 정도는. 그래서 그런 보안 쪽에 하드웨어 쪽은 주로 그런 데서 먼저 장악을 해가지고 정보 보안 컨설팅을 하거나 시스템을 넣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거 따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엄청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그 법인이 이렇게 신청할 때 인증 허가 받을 때 그 자본금이 한 5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할 때는 작년에 기준에 작년 가을부터 해갖고 올해 2월에 가서 이제 25억의 자본금, 그 25억이 뭐 그냥 중소기업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뭐 경쟁률도 없어가지고 그때 이 정도 됐어. 계속 어렵죠. 계속 어려워지고 이번에 감리업체도 많이 됐고 또 외국의 법인 그 감리업체가 그런 게 있다. 벌써 이용하고 디로이터 이런 데도 디로이터가 됐어. 디로이터하고 그런 데도 정보보안, 원래는 경영 이런 쪽에 컨설팅 하던 회사였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그 정보보호 쪽에도 계속 가서 그런 일도 많이 생겨서 그것도 많이 커지고 그런 일이 컨설팅도 일이 많이 생기고 약간 이것도 미디게임도 있고 그런 거. 그래서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청년 취업 때문에 지금 뭐 그래서 이거 지표를 보실지 모르는데 청년 취업 아카데미 지금 그런 거 하고 산업인력 공간에 그렇고 스펙 초월 멘토스쿨 이어갖고 스펙을 초월해가지고 했던 거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시니어도 뭐 하나 있고 그래서 어떤 보안 쪽이 제가 저번에 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응용 분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보안 쪽을 하면 업체도 계속 일이 생기고 취업도 잘 될 것 같아서 키스팅 그런 데서는 또 BOB라 해가지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해가지고 아예 노트북 주고 한 6개월간 아예 젊은 친구들 교육을 시켜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무료 국기 교육이 있습니다. 오히려 5조금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보안 컨설팅이나 이게 자본금에 시작해서 한번 하려면은 좀 이렇게 먼저 한 1년 업력을 좀 돌려야 되거든요. 1년이나 2년 할 때는 작게 시작하려면 정보보안 컨설팅 중에 관리조건 해가지고 ISMS나 픽스 인증이 이렇게 가버리면 그게 대표가 잘하면 모르는데 잘 모르면 임금이 높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임금이 높은 사람을 뽑았는데 임금 하나 땄는데 한 달 일하고
두세 달 일하면 그 계속 인터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해킹 이런 쪽, 해킹 이런 쪽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그 취업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을 좀 여러 명 해가지고 그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손 빠른 친구들이 금방 그렇게 먼저 시작하시다가 이게 돌아가는 거 보고 잘 되면 또 정보 그런 전문 운영 업체로도 또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가 대체로 이런 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특히 이런 정보통신망 중에 그 이런 3년 이하의 또는 7년의 징역 뭐 이런 이야기가 그 벌칙 조항이 있는데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벌칙 조항, 뭐 범죄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정통망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사실 번호를 이런 법률 뭐 제7조조 제1항 뭐 이걸 외울 수가 없죠. 외울 수가 없고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렇게 하고 대체로 이런 정도고 머리 좋은 사람은 뭐 이런 번호도 외우고 번호는 다 외우고 변호사 아니면 다 별로 해도 그렇고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법률 몇 조에 몇 항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 진짜 참 외우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도 전부 거의 뭐 문제인 정도는 다 법률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법률 조항이 있고 실제로 법률이 이 다음에 이거는 한번 드릴게요. 이게 정보보호조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아주 많죠. 뭐 개인 신용정보 관련된 법률, 공공기관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률, 주로 금융권 하면 신용정보 쪽에 감독하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이 있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법적을 보면 그 안에 법률이 글자 다 써있어요. 이 안에 뭐 전자서면법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전자거래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병원들은 의료 그쪽도 해야 되고 만약에 병원 쪽에 뭐 컨설팅 한다 이러면 의료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아주 많아가지고 각 법률마다 만에 엄청 거리도 있고 그거를 변호사가 아니고는 그걸 다 숙지하기 힘들고 아 그렇습니다. 병원 쪽에는 샤프 말고 뭐를 병원 쪽은 병력 예를 들면 성형외과 보면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거 있잖아. 실제로 성형외과가 그런데 많이 해킹에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뉴스에는 안 알려져 있지 실제로 심각합니다. 성형외과 이런 데는 뭐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커들이 가가지고 그런 사진들만 다 들여갖고 원장한테 협박을 하죠. 그러면 원장이 한 5천 요구하면 해커가 그거 주는 게 낫지 뉴스 나가면 그거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몰래 이렇게 막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게 보안이 정보보안 쪽에 인원을 뽑기도 병원에. 그러니까 그런 병원이 특히 큰 병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그런 게 많죠. 개인 중에도 보면은 자기 병이 아주 좀 알려지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병력이 이렇게 다 histori가 있는데 그게 한번 개인정보 나가면 어떻게 그냥
개인이 소송하면 병원에서는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 특히 개인정보 그런 거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자주 해요. 그리고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5년 안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보통 요즘 예전에 비해서는 한 몇 년 전부터는 병원에 뭐 한번 가면 무조건 동의받으라고 뭐 체크 그 주문 주죠. 그럼 그거 체크해야 되고 그게 수집이죠. 개인정보 보호법에 수집이나 이런 거 할 때 동의를 안 하면 나중에 그게 누가 개인정보 좀 아는 사람이 소송을 해버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뭐 크게 타격을 입으니까 그 법률에 좀 잘 아는 사람이 뭐 그런 거 맞다. 마음 상하게 뭐 하여튼 잘못했다 이러면 혼자 보죠. 그러면 병원 이런 데 비서명이니까 이런 거 그냥 돈 주고 떼우면 되나 그런 것도 많고 실제로 그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를 병원에서 입장을 못하는 스트레스가 다 있는데 너무 많잖아요. 집이 아무하나 해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다 대응을 하더라도 끌릴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분명하게. 예. 그러면은 그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관계 5년간의 의무를 기록을 자꾸 보관하는 건 아직 정식적으로 분명히 안 돼 있잖아요. 이게 3월달에 지금요? 아니요 개인정보 보호에 지금 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공공나온 되는 의무화가 되는 게 언제부터 그게 병원까지는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그 법은 일반법이거든요. 개인정보법은 일반법이 언제 생기냐면 2011년 그 2012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2011년 9월에 발효가 됐죠. 그게 국회로 통과를 했죠. 국회에서 조금 입법을 했죠. 그게 일반법인데 특별법에는 밀려요.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있다 이러면 특별법이 뭐냐면 의료기관 자체의 개인정보 그런 게 있거나 또는 그 이런 공공망법 이런 데에 개인정보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 게 특별법이 먼저 돼 있으면 거기에 우선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2년 3월에 발효될 때 그전에 막안 왔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일반법으로 되면 이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호외 지역이 있던 뭐 업체들 예를 들면 법인모 중소기업 이런 거는 이런 전통방법 이런 거는 한 업체만 해당되는 거예요. SK 이런 텔레콤이나 뭐 LG 유플스나 아주 막그 정보통신 관련해서 주로 막 이런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그 개인정보를 가진 업체, 그것도 그 회원수도 작업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업체들 뭐 예를 들면 바깥에 개인정보도 받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많아요. 실제로 병원도 작은 규모인데 예전에는 그 성형외과도 해당이 안 됐어요. 뭐 종합병원만 돼서 이렇거든요. 이런 작은 업체도 이렇게 또 받죠. 여행사 같은 데도 여권 정보하고 다 맞지 않습니까? 주민번호. 통신망법은 통신사들이 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신개인정보보호법에다가 알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나 뭐 이런 건 다 개인정보잖아요. 내 개인의 개인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그런 수집할 수 있는 업체는 다 의무적으로 그런 보안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 350만 사업장이 다 적용이 되고 2012년 3월 그래서 2012년 3월에 질문을 수업 마치거나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 계속 이것 때문에 한 20분 정도 그래서 제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게 2010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2년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행이란 말은 9월 30일 날 일단 제정이 됐죠. 그래갖고 제1장 총칙부터 뭐 이렇게 그 행안부에서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2012년 3월 6개월 그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그때 9월부터 한 거죠. 그래서 뭐 1조부터 한 75조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보면 처음에는 주로 개인정보 이게 뭐 어떠냐 뭐 이렇게 되고 이런 내용이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항망법하고 아까 그런 데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조항이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다 지루하게 생각을 하죠. 뭐 법률 전공한 사람 말고 법을 전공한 사람은 말도 잘하고 그렇게 뭘 못하면 그래서 대단사가 아닌데. 근데 저도 논문을 이쪽을 좀 썼거든요. 학회에 몇 개, 75조 정도 가티료가 있어요. 가티료 중에 이게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대체로 앞에는 주로 뭐 결혼이고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법이라는 게 이런 가티료만 다 지키고 뭔가 벌금 안 내고 그 양벌 규정이라 해서 벌금도 받고 또 형도 집행하는 그런 양벌 규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75조까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거를 조금 더 요약한테 보려고 좀 학회에 좀 낸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시간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낸 것 중에 보건공학 전문 이거는 제가 전문을 예전에 학회에 냈었는데 그 CEO 최고 경영자 관점에서 벌칙 조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벌칙만 그것만 지키면 되잖아. 그 CEO들이 이 개인정보가 뭐 어떻다 이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신체적 정보, 뭐 정신적으로 뭐 문제있다거나 뭐 정신병원 또 갔다 온 또 전과 기록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또 재산 이런 거 또 뭐 통장에 돈 많은 사람은 그것도 정보가 제가 제일 없는 사람은 또 그렇지 개인정보라는 게 그냥 주민번호만 대체로 이야기하는데 뭐 개인의 사상이라든지 뭐 정당 보도 가입했던 거 그런 것도 다 노출되면 특히 뭐 전과, 가태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래서 개인정보 중에 제가 또 따로 벌칙 조항을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벌칙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일반법이니까 이거는 약 400만 사업장 우리나라가 전체 한 400만 사업장 있어요. 법인하고 개인 사업장 다 해가지고 법인들이 위주로 공수망법에 사는데 70조가 제일 크죠. 그 벌칙 조항이 저기 70조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는데 그 75조 전체에서 70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게 외우기도 쉬워요. 어떤 거냐면 10년하고 1억, 5년하고 5천 이러거든요. 거의 10년이면 어떤 거냐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개인정보를 누가 유출해갖고 이게 뭐 났다. 그래서 이때까지 뉴스에 공공기관이 어떻게 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렇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징역도 세고 1억이 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보관 컨설팅이나 많이 이쪽은 공공기관부터 좀 많이 해요. 이게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틀렸다 이러면 그 나라에 공태나 이런 게 국가가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더라도 어떻게 막든지 하여튼 이때까지 뉴스에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그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큰일 났네. 그렇죠. 그래서 뭐 특히 개인정보를 뭐 이런 근로복지공단이나 뭐 의료보험기관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개인정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료 정보 다 가지고 있지. 그런 데 걸렸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지.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낮은 게 5년 이하의 징역금을 5천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정보이긴 한데 이거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거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훼손, 멸피, 변경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해갖고 해커도 이역이 되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금 50만 원. 그래서 뭐 회사 내에 개인정보를 그 유출시켜갖고 바깥에 냈다. 이 저번에 KT가 올해 수요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2억이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징역을 사는 거죠. 살거나 벌금인데 이거는 양도유기증으로 해가지고 그 벌금도 때리고요. 회사에 그리고 그 실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아마 5년까지는 안 받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괜히 그 정보보 관련 담당자 돼가고 징역까지 받으니까 누가 그 이제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그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나 뭐 이런 데서 막 그 개인이 물건을 사잖아요. 그 주소를 개인정보인데 이거를 택배에 이렇게 이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위탁 이런 것도 만약에 기관에 택배사가 이게 유출시키면 이것도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3년짜리 3년하고 3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지? 다 10년, 5년, 3년 그리고 3이거든. 3년 하면 3천만 원. 그래서 이런 거는 대체로 불법적인 해킹 뭐 이런 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해서 뭐 한 건이랬든지 뭐 100만 건이랬든지 뭐 이런 거 이 2년짜리나 1천만 원 이런 것도 약속 그 중에 회원 탈퇴했는데 회원 탈퇴해갖고 나는 이제 거기서 삭제해 주라고 이렇게 회원 탈퇴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계속 쓰거나 뭐 책임을 회피하는 거. 그래서 양벌 규정이 뭐냐면 그 대표자나 개인 사업자의 별도로 같이 책임을 지는 게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74조 양벌 규정 때문에 예전에는 그 레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표는 머리만 한번 숙이고 뉴스에 그래갖고 그냥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렇죠. 이제 그 회사 대표도 사무소도 갈 수 있으니까 그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뭐 개인정보 컨설팅 일도 많아지고 쓰긴 하는 그 아이템입니다. 그 과태료가 있는데 제75조 과태료 요거는 5천만 원짜리부터 1천만 원짜리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동안 이야기한 거를 그 원래는 법률 조항은 막 글로 잘 쳐놨어요. 그런데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갖고 이 논문을 한번 실어주더라고요. 그 여기서 보면 예전에 그 단독주택 이런 데 가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담벼락이 아파트보다는 많이 허술하죠. 그러니까 CCTV를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CCTV를 달아놓으면 달아놨다고 밑에다 이제는 글을 써야 돼. 요즘은 지하철 가보시면 CCTV 밑에 뭐 개인정보 책임자 이거는 무슨 뭐 때문에 해서 해놨다. 그게 여기 있어요. 왜냐면 1,000만 원짜리. 그 추가되지 않은 거. 이런 데는 주로 목욕탕, 탈의실 같은 거. 이게 하나 있는데. 이런 거 영상정보 안내판 제75조의 3항 영상정보 안내판 설치 이런 걸 안 해놨으면 그 CCTV 이런 거를
달았는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예전에 파파라치가 많았죠. 그 단독주택인데 CCTV 달아놓고 그런 거 안 붙이는데 그러면 지나가다가 내가 나는 개인인데 찍혀갖고 왜 찍냐 이런 그 해가지고 나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1000만 원 이렇게 과태료 물리게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았죠. 그 하다가 한동안 또 잠잠하잖아. 실제로 그런 게 파파라치한테 한 10만이라도 주면 그 가능했었던데 그것도 그게 뭐 한계인가 봐요. 그게 개인이 누가 이거 CCTV 다 한다고 1000만원씩 내고 그러고 뜯어가지고 10만이라도 주면 그리고 법이 말로는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시행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병원 같은 것도 제가 게 있는데 그 제가 K병원이라 해서 K병원을 제가 그 실제로 이런 그 컨설팅 개인정보에 보호에 컨설팅 한 거를 제가 논문으로 하나 쓴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병원은 대체로 OCS하고 OCS가 뭐냐면 오퍼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그 병원마다 자체 그게 있습니다. 막그 이렇게 환자가 왔다 이러면 처음에 바로 그냥 진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료 가기 전에 정보 넣고 어디가 아프냐 이런 걸 좀 쓰죠. 그리고 진료 받고 나오면 그 기록하고 항상 그 의사도 항상 그 모니터에 앉아있죠. 한번 다 기록하는 거죠. 그게 OCS가 그 시스템이 있어서 OCS도 하고요. 또 팍스라 해가지고 영상 정보 어떤 그 방사선 그런 거 사진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나름 그 병원들마다 거기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병원 하면 계속 엮여가지고 다른 병원도 하고 이 레퍼런스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이 PIA라고 해서 이게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이게 임팩트 애세스먼트에 개인정보에 영향을 줄까? 이거는 핑크보다는 조금 약한데 가볍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PR을 이렇게 하죠. 갈 때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평가 항목이 그 조음이 있어. 도메인이 한 4개로 돼 있고 그 안에 약 114가지 정보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모여보니까 이런 평가 항목을 엑셀로 이것도 개인정보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게 대체로 이런 예상기간하고 예상 시스템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단계들 라이프 사이클 동안 뭐 하는 거 하고 CCTV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냐 돼 있으면 이행했다 이러고 1점을 주고 0점을 주고 안 돼 있으면 0점 주고 하고 또 보안 수준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그 회사나 기관에 점수를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그 위험도 분석이라 해서 이 지금 제가 논문 쓴 게 거의 바깥에서 하던 그거를 그대로 논문화해서 이 논문은 또 이런 형식을 가지거든요. 표라든지 그래서 논문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개인정보 위험도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 위험도는 조합 수준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이런 게 있어요. P3가 있고 P2 레벨이 있고 P1 레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P3 같은 경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하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나 있으면 이건 P3입니다. 근데 P1 정도는 뭐냐면 이메일 주소 이런 건 이름도 없고요. 그냥 그냥 사람 이름이 달랑하나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이런 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뭐 엑셀을 하나 딱 봤는데
그냥 이름들만 리스트만 쫙 있으면 이거는 개인정보 중에서 낮은 P1급이고 P2급은 A는 10개를 하는데 이거부터 전화번호하고 휴대폰번호하고 그 이름하고 두 개가 있다. 이거. 그래도 그 개인 10개를 더 가능하다. 그리고 막그 위로 가서 비밀번호 이렇게 다 달리는 거 그런 식으로 그 개인정보 중에도 뭐 이렇게 또 레벨이 있습니다. 그게 조합 수준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중치를 가지고 뭐 개인정보가 제일 낮은 게 그거죠. CCTV에 영상정보 이런 거는 사람이 찍히게 했는데 이거는 이름도 모르고 그냥 저 사람 얼굴만 보이거나 뭐 그런 거죠. 이거는 개인정보 중에 조금 낮은 레벨.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또 영향을 안 미친다 해서 이렇게 개인정보의 법적 근거성 그런 거 따지고 중요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가 침해 가능성이 높은 아주 높은 그런 개인정보는 중요도를 높여가지고 이런 위험도 분석을 합니다. 매트릭스를 만들어가지고 최상이고 발생 가능성도 높고 개인정보 중에 자산 가치가 높은 이후에 되는 이런 세상의 14부터 3까지 이렇게 숫자를 매기죠. 해가지고 위험도가 자산 가치 들어서 이런 국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한국 인터넷 기능 기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소형 가이드라고 그게 있어요. 그거 기반으로 보통 합니다. 이런 법적 그런 게 근거가 없이 말하고 회사 자체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래서 그 개인정보 어떤 병원에 그 점수를 내봤더만 이렇게 나오더라. 조직은 그 개인정보 그 병원에서는 실제로 개인정보 담당자도 있고요. 조직도 잘 돼 있고 책임자도 있고 그런 건 잘 돼 있는데 특히 어디를 가나 항상 약한 게 이런 거죠. N이 많구나 이런 게 위탁 개인정보 파일 관리한다. 수집 장고 동의 안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제대로 안 하거나 또 이용할 때 특히 개인정보 수집할 때는 그냥 막 모으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수집 단계니까 그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에 그게 있는데 이용하면서 보통 개인정보는 수집부터 저장, 이용, 파기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항상 개인정보 컨설팅을 하게 되면 수집부터 저장, 이용, 제공, 파기 저렇게 있는데 수집할 때는 보통 웹서버에서 수집을 하고 그러면 수집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하고 DB에 저장하면 그 다음에 DB에서 빼내가지고 막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택배 보낸다 해갖고 택배 회사에서 줄 때가 있고요. 병원 같으면 병원에 상위 기관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의료 관련된 상위 기관이 있고 거기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현역 관련해서는 그런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죽는 데가 또 많아요. 그래야 상위 기관에서 모으고 그래요. 어차피 의료보험 이런 거 국가 이런 거 하려면 또 의료보험 그쪽 공단에 줄 수밖에 없어. 또 돈을 받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건 어차피 제가 논문에 앞에 내놨지만 네이버에서는 네이버에 보면 학술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라 딱 검색을 하면 제가 처음으로 이 논문을 써놓으니까 특히 막 사례로 이래놓으니까 이 논문만 봐도 아주 막 컨설팅도 이런 하고 실제로 컨설팅 받는 데서 요 논문만 가지고 보면 이 정도 앞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가 와서 하면 읽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주로 수집 단계에서 웹서버들 이름하고 이런 거 막
당장 이런 MOCS 해가지고 이런 메디칼 오퍼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이런 데는 또 개인정보가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담당자는 다 틀리고 이런 거를 다 기록하고 해줘가지고 중간에 그런 흐름도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아까 관리 체계별로 또는 분석을 해줄 때 이게 다 그래픽으로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이용 단계, 자기 단계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다. 점프가 논문은 대체로 그걸 글로 쓴다기보다는 이런 IT 쪽은 대체로 정량적으로 해줘야 그걸 논문에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점수가 어떻게 나왔다. 그 정보보 컨설팅은 대부분 정량적으로 내줘야 돼요. 안 내주면 이게 여기서 컨설팅이 하니까 아주 좋더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주면 이 컨설팅이 그렇게 하려면 이 통계 정도까지 내줘야 되는데 통계 내주려면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내부에 하여튼 이래가지고 개인정보 개선 방안까지 여기가 뭐가 문제 있더라 위험이 있고 이거는 또 EP라 해서 피컬 프로세스 컴퓨터하게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위험이 있으면 이것을 내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프로세스 개인정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처리 구역이나 이러면 그런 데서 개인정보 뭐 서버가 들어있는 DB 그쪽에 시건 장치나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출입 배당 관리로 해야 되고 이런 USB로 빼놔가지고 배당 매체 간입 또는 가출 뭐 이런 배당을 기록하라 하고 그리고 또 교육을 시키라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대체로 나오는 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논문도 쓴 적도 있고요. 여러 개 썼습니다. 제가 논문을 가지고 이건 개인정보, 이거는 OECD, 원래 개인정보라는 게, OECD, 8호 측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 한 1980년도에 됐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들어질 때, 그냥 막 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런 OECD를 제정한 어떤 8원칙, 그거 기반으로 해서 된 건데, 이런 원칙하고 개인정보 수집시 목표하고, 이런 거 하고, 매치시켜가지고, 2가 5하고 8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해당되는 법률정하고 맞춰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개인정보의 법에 보면, 개인정보 법을 보면, 제2조에 보호원칙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제2조에 여기는 제3조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있어요. 이거 하고 여기 8개죠. 이게 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자체의 이런 법률 전문가가 만드는 줄 알았더만 실제로는 이거 카피죠. 그렇죠. 이런 OECD 원칙이 이거하고 이 내용들 이거하고 개인정보법의 보호 원칙이 이거는 8개 이거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런 한다고 같아요. 그래서 기사에서 뺏긴 겁니다. 말로는 제가 그렇게 뺏겼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같이 해야 나중에
어떤 게 생기냐면 국제 교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가 이제는 뭐 국제적으로 되는 거죠, 국제법에. 그래서 국제법에 나중에 소송이 이제 막 어떤 외국인이 그 개인정보를 뭐 밀어대고 또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 구글에 막 개인정보 적으면 막 유출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당이 되면 나중에 제가 결론을 어떻게 썼더라고요. 하여튼 성질이 오르더라고요. 그 결론에 그거를 쓰려고 제가 뭐 그 국제적인 협력과 사건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여튼 논문에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이런 논문 쓴다고 이번에 고생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거 쓴 학회가 정보법학회겠죠. 정보법학회인데 가니까 그 세미나를 하는데 전부 뭐 판사가 대부분이래요. 뭐느냐면 어디가 하더라고 그 정보법학회 이래 세미나 자주 해요. 판사들 노는 게 아니고 뭐 주중에 모이고 주말에도 모여갖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선거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개인정보 서적에서는 주로 법률 전공한 사람들은 IT 전문 용어는 별로 없고요. 너무 전부 법률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그런 식이고 제가 같은 경우는 IT 쪽을 했으니까 그런 거 하니까 서로 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판사분들하고 지난주에 지나고 했는데 가는 그게 길이 틀렸어요. 다음에 필요할 때 한 번씩 또 연락하고 이렇게 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네. 이 파워포인트를 별로 많이 못 나갔다. 근데 우선은 파워포인트는 그냥 다 제가 제공하는 거고 실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바깥에 했던 실무 위주로 여기가 다 창업 과정이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을 따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실무 위주로 하는 것도 좀 쉽게 하는 거고. 네.